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뒤에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앞당기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코로나19 상황과 검찰 공수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 대선 후보 캠프의 움직임 등으로 엮어드립니다. 오늘 주요 소식들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으로 8주간 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CCTV를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대위 구성을 두고는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운항 지연이 잇따르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신과 교통 등 기반 시설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혐의로 고발된 터라 김 씨 소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권오수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띄우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호재성 내부 정보를 주변에 알려주고 주식을 사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수 매수 주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1,600만 주, 630억여 원어치가 이런 수법으로 거래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 9월 도이치모터스 관련 업체에 이어 지난달 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연이어 권 회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도 포착돼 권 회장 부인도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배임 혐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 영장에는 돈을 대는 전주 역할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 결국 그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김 씨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해온 검찰이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수사를 매듭짓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나 시기는 권 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의 1차 구속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윗선 개입이나 정관계 로비 여부 규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이 오는 22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의 절반이 지난 것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였던 이른바 윗선 수사나 로비 의혹 규명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부터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을 불러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던 부장검사 등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고 이들을 지휘하는 차장검사까지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건강상 문제로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1차 구속기한 동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단 2차례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마저 진행된 조사도 기존 혐의를 재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등의 구속영장엔 공사는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공모 지침서에 넣는 등 이른바 화천대유 몰아주기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뿐입니다. 관리 감독권을 가진 성남시로 수사가 좀처럼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이나 성남시 의회, 호화 자문단 등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이렇다 할 소환 조사조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이 우선 소환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50억 원의 성격을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또 최소 651억 원으로 구속영장에 적었던 배임 액수를 다듬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수사 확대 여부를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을 밝힌 데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라고 비난하며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이른바 대장동 특검은 없다고 못 박으며 다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수사 없이 특검으로 간 전례도 없거니와 애초 이재명 후보도 같은 의도였다고 강조했지만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유감을 보이며 특검 협상을 거론했을 때와는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야 간의 이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습니다. 야당의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앞서 관훈 토론회에 나간 이 후보가 조건부 수용 발언을 하며 직접 승부수를 띄운 데 이어 후보 측근이 강한 특검 의지까지 밝혔지만 당내 교통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 돌고 돌아 특검 거리두기로 결론이 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입장을 정한 만큼 기존 고발사주 TF의 규명 대상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 비리 의혹까지 확대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곧장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을 논의하자고 연락해도 답을 주지 않더니 이중 플레이를 하려던 거냐고 맹비판했습니다.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이 후보가 내걸었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당장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당분간 특검 실행을 위한 여야의 협의 대신 치열한 공방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지역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메타버스 출정식에서 지역으로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메타버스 첫 일정으로 울산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옷과 음식 등을 직접 사며 지역 상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첫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서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과 상당한 권한을 요구하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 행보로 보폭을 넓혔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ur tie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선 남북관계 정상화를 첫 번째 외교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물밑 신경전이 치열했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령탑인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원톱 체제가 유력합니다. 중요한 어떤 본인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주 훌륭한 자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후보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갈 거는 거의 명약관을 한 것이고요. 실무를 맡을 선대 본부장의 경우 윤 후보 측이 직능별로 4명을 공동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준석 대표 측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소규모 선대위를 강조하며 캠프에 있던 중진 의원의 배제는 물론 상당한 수준의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어 변수는 여전합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가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출범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말까지 이어질 막판 조율이 선대위 구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여야 후보들의 대선 행보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각오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앞으로 철저하게 채우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를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전국 순회 이제 첫 일정이 부산, 경남, 이제 울산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인 건 분명한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 보여요. 한번 지난 대선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예.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좀 밀려서 좀 열세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난 대선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대선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처음으로 불경 지역에서 앞섰어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후보가 보수 성향의 후보를 앞선 이런 곳이 지금 불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는 한 6%포인트, 그리고 울산에서는 10%포인트, 그리고 경남에서는 조금 지긴 했지만 1%도 안 되게 졌어요.
근데 부울경 지역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지만 서울 수도권이 비슷하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부울경 지역을 국민의힘 후보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대선을 이길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충청권 지역의 충청권 대망론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업고 갈 경우에 충청권 지역을 내주면 TK 지역은 결국은 이기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부울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줘야만 서울 수도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역으로는 이제 부울경인데 연령층으로는 청년층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뭐 매주 타는 버스에서 메타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렇고 그 중간중간에 뭐 M, Z 뭐 이런 단어가 자꾸 들어가는 거 보니까 2030 청년층에게 아직은 뭔가 어필할 것이 많다. 제대로 지지를 확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그쪽을 겨냥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이것도 역시 뭐 여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확실하죠. 나오잖아요. 40, 50대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 유권자의 30% 넘게 차지하는 게 20, 30대입니다. 이 20, 30대 표심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결국 대선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20, 30대는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20대는 50% 정도는 부동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층한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더군다나 청년층들은 응답하는 걸 보면 뭐 후보를 꼭 정해놓은 건 아니다. 바뀔 수도 있다 얼마든지라고 하는 응답도 꽤 많으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을 챙겨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로 와닿게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제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가 떠도니까 각종 이제 CCTV 기록이라든가 병원 진료 기록들을 다 공개하면서 이제 해명에 나섰는데 이거 뭔가 선거 전에서 어딘가 뭔가 또 약점이 있지 않나라고 엉뚱한 일이 계속 이제 소문이 돌까봐 미리 차단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호감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높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형수 욕설 파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홍역을 겪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이런 가짜 뉴스가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김혜경 씨가 지금 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뭐 폭행을 해서 그런 것처럼 가짜 뉴스가 돌게 되면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는 것을 그냥 둘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찍기 싫다 마지막에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성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비호감도가 특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이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높고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여성 투표율이 훨씬 높습니다. 남성보다.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여성들의 부동층이 30% 훨씬 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면 여성들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특검할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뭔가 불씨가 살아있는데 민주당은 아무튼 검찰 수사 다 끝난 다음에라고 이제 못을 박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조건부로 논의를 하려면 합시다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 발 빼는군요. 근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BBK 특검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곧 2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선거로 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12월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 이제 3월에 선거가 있지만 3월에 무슨 일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더 정식 대통령 취임은 5월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첫 단추부터 못 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법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수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 대장동
불법 대출 문제, 그때 왜 수사 덮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뭐 뉴스타파가 또 보도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 대출 받고 돈 못 갚은 거 한 380억 정도가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그거 남욱 씨한테 책임 못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못 물었느냐? 권력층이 뒤에서 비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계속 곽상도 50억 클럽부터 시작해서 예. 이거 수사 대상에 민주당은 넣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기부터 걸리죠. 특검 누가 임명하느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권 가져야 된다 이러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그 수세에 몰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 정도만은 인사, 다른 뭐 변협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인사여야 되는 거지. 국민의힘처럼 우리가 특검 임명하겠다? 만약에 특검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만약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출범했다고 치죠. 근데 특검이 민주당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걸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나는 지금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없고 정책적으로 비록 100% 완벽하지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시면 제가 받겠지만 네. 내가 비리에 연루되거나 일부러 그런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관련돼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계속 특검이 소환해요. 계속 언론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지금 이제 본선 들어가면서부터 대통령 선거 될 때까지 특검이 계속 소환하고 계속 수사하고 그렇죠. 여론의 주목도가 그럴 수 전부 대장동 특검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선거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습니다. 끼칠 수 있기 예. 때문에 걱정한다는 이미 거죠. 프레임 자체가 그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피하고 싶겠죠. 자, 그것은 아무튼 민주당은 검찰 수사 다 끝나기까지는 뭐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으니까 뭐 그렇게 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방한단이 와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와 있고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이제 외교 담당이 와 있고 해서 방한단이 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거의 한 1시간 차이 정도로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물론 약간의 진보적인 어떤 외교 입장, 보수적인 입장, 대화도 좀 다른 것 같고 만나는 방식도 좀 다르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외교적인 접견을 하는 자리면은 대통령 정도면 상석에 앉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중앙에 앉고 가운데 앉죠. 예, 양쪽으로 긴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 협상단이나 우리 쪽 그 뭐 접견을 해주는 사람이나 그렇죠. 그 있고 상대편에 미국 협상단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앉게 예.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서 양쪽으로 긴 테이블 놓고 그 자기가 중앙에 가운데쯤 뭐. 예, 협상단 대표 양쪽 중앙에 앉고 당 관계자 그리고 미국 협상단 관계자 이렇게 양쪽으로 쭉 앉아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혼자서 상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당 관계자 미국 협상단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왠지 외교적으로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 윤 후보 측이 설명하기로는 상석에 앉아서 예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권위적으로 보여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뭐 이 정도 권위는 갖춰야지 대통령 후보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대통령 후보 자격이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 자격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안 만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분들한테 예. 특히 젊은 층이 받아들일 땐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윤 후보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어요. 왜냐하면 하긴 뉴욕타임즈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갔기 때문에 뭔가 좀 신경이 쓰였는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놨습니다.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뭐 만나서 할 얘기는 있죠. 근데 외신 기자하고 만나는 자리야 만나야죠. 뭐 의뢰 다 어떤 후보나 가지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일 이재명 후보가 뉴욕타임즈 편집국장하고 뭐 임원 등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뉴욕타임즈가 어떤 논조를 갖느냐, 특히 한국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조야에 있는 인사들이 이 후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자극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뭐 외신 기자 클럽하고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걸 보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데 정반대. 예.
그러니까 확실한 보수색을 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뭐 핵의 공유, 뭐 전술핵,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반대, 뭐 등등 그동안에 있던 걸 갖다 다 뒤로 돌려버리는 거긴 한데. 근데 뭐 우리나라 보수층이 생각할 때는 종전선언 너무 서두르는 거다, 네. 앞서가는 것이다. 비핵화 안 됐는데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기존에 이제 레파토리가 그대로 사실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핵 공유하고 네. 전술핵 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핵 공유 꺼냈었잖아요. 예. 그때 미 국무부 관계자가 그랬죠. 무지의 소치. 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네. 너무 몰라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주장하잖아요. 북한 보고 비핵화하라고 하면서 비핵화 안 된 상태에서 비핵화 단계적으로 가든 아니면 일괄 타결로 가든 간에 비핵화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핵 공유하거나 전술핵 배치 문제를 논의하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그런 권한을 나눠주는 것은 이건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중국하고 굉장히 크게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좀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 측도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그건 나중에 후보들 간에 토론을 벌이거나 하면은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한번 겪었는데도 학습 효과가 캠프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을 뭔가 정리를 해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우리는 확실히 보수색을 띄워야 되겠다. 보수층을 확실히 결집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 판단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 얼마나 나빴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직 선대위를 제대로 구성을 안 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대위 구성은 사실 아직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엉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전권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예. 선거대책위원회가 크다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겨울 가서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거의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다 갈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내가 무슨 뭐 정권을 달라고 그랬다 무슨 내가 정권을 갖다가 뭐 땄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여러 사람 도와줬지만 내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도와주니까 당신 밑에서 내가 무슨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말이야.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어찌 들으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정권을.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얘기 같은데요.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검토하지도 않았던 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아니면 우리도 이런 대안 하나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흘린 것이지. 뭐 원톱이다 아니고 뭐 투톱 체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투톱 체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받을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톱은 나다. 내가 총괄하는 것이다. 그럼 그 총괄하는 사람이 다 정권지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까 봐 저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어찌됐든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올 것 같고 20일 날 뭐 출범하는 거 선대위 출범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자신이 들어올 정도의 어떤 그 좀 빗자루질을 다 해놓고 좀 판을 좀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혁신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캠프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형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충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또 하나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정권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지지도, 그다음에 이제 이 후보와 윤 후보 각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세 가지가 서로 다르다가 세 가지가 서로 이제 하나로 맞춰져가는 이제 동기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양당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후보, 윤 후보의 격차도 조금은 줄어들었고 뭔가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짝 사고로 드는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널뛰기 하는 여론조사 믿지 마시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나만 믿지 마시고 여러 개 여론조사를 계속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 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온 거는 다 ARS 자동답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 자동답 조사의 조사 방법론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포집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한 가지 요인 정도, 그러니까 이 폭이 어느 정도냐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갤럽 조사에서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범민주계 쪽이나 민주당의 좀 외곽 쪽쯤 되는 그 지지층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수는 있겠다. 근데 앞으로도 여론조사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절대 하나만 믿지 마시고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비교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뉴스 시간에도 한번 다 모아가지고 여론조사들을 추이를 갖다 살펴보는 뭐 그런 정리하는 시간 한번 근데 갖는 그건 것도 그렇게 좋을 것 하면 같습니다. 누군 틀리고 누군 맞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라기보다는요. 앞으로 이게 서서히 동기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쯤 되면은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는 현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 좁혀진다고 할 때 그때 여론이 진짜 여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과거 사회이사로 있던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대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를 거쳐 지난해 8월부터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지낼 당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고 사임한 뒤에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의 배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특히 쌍방울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불거진 회사라며 이 대표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파쇄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논평을 내고 쌍방울과 이 후보의 관계를 밝히라며 특검 수용과 연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화영 대표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사회이사 사임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과 연결하는 윤 후보 측의 정치 공세가 황당할 따름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쌍방울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쌍방울 측은 이 대표의 사회이사 재직 기간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임 이후 바로 카드를 회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이사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를 썼던 거는 맞아요. 그건 저희도 부인을 안 해요. 그건 맞으니까요. 근데 사회이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사용했다라고 이제 질의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아니 회사를 그만두는데 법인카드를 남겨주는 경우가 없었고 당연히 없잖아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규모가 수천만 원이라는 주장 역시 카드 한도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그룹 자체가 법인카드 한정이 낮아요. 엄청. 대표이사 법인카드가 100만 원 수준인데 도대체 수천만 원을 어디서 받아서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회사를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해서 저희는 아니다 그런 사실도 없고 그렇게 쓰도록 지급되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없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언론에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원들이 여럿이 갔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하드디스크 파괴하려면 아마 대규모 문서 파쇄부터 뭐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상황인데 저희는 그럴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도
그냥 사실은 웃고 넘겼거든요. 그 수준이었는데 뭐 이거는 뭐 이제 하드디스크파기 뭐 증거인멸 우려까지 막 그렇게 사실인양 보도를 해버리니까. 쌍방울 측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정입니다. 진에어의 온라인 탑승 수속 시스템 고장으로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인 채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사고에 대한 사전 고지나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1시 서울 김포공항. 진에어 탑승 카운터 앞으로 체크인하려는 승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룹니다. 앞서 새벽 시간대 진에어 탑승 수속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모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된 데 따른 겁니다. 진에어 셀프 체크인 시스템이 다운돼서요. 체크인 카운터를 직접 가셔서 탑승 수속하세요. 제주공항 역시 이른 아침부터 발이 묶인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도 복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무자들도 지금 출근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건 새벽 6시 반쯤. 진에어가 사용하는 여객 서비스 시스템의 해외 통신망이 고장나면서 온라인 수속 업무가 완전히 멈췄고 그 여파로 탑승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 20분 출발 예정이었던 미국 과맹 항공편도 오후 늦게까지 이륙하지 못했고 김포와 대구, 김해, 광주 등 전국 공항에서 예정돼 있던 항공기 100여 편의 출발도 늦어지는 등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고객들은 항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전선장애가 생겼으면 최소한 카톡 요즘 알림 많이 하니까 알림톡으로 미리 안내를 좀 해주고 직원들을 미리 배치를 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상황을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기로 작업을 좀 빨리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카운터에 한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전 고객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사후 조치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간 허비는 물론 관광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보상에 대한 안내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할 거다. 근데 막상 도착지 공항에 와봤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아무도 안내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에어 측은 서버 복구를 마치는 대로 원인 파악에 나서고 피해에 대해선 자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최근 KT의 통신장애로 국가적 마비 사태가 발생했고 오늘은 지하철과 여객기까지 지연되면서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신과 교통 등은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데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민 대부분의 일상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한 KT통신 먹통 사태. 장애는 80여 분 남짓 이어졌지만 소상공인부터 은행,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미쳤습니다. 원인은 KT 내부의 작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저 갑자기 처음 이렇게 한갈 때면 괜찮은데 가장 몰릴 시간에 지금 이게 인터넷이 먹통되니까 지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5만 3천 세대의 전기가 한꺼번에 끊기는 정전 사태가 발생해 도시를 1시간 넘게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보름 간격을 두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규모 통신과 전기 장애 사태가 잇따른 겁니다. 배달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다 죽었고 뭐 전기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배달을 받을 수가 없죠. 배달도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배달을 부를 수도 없고. 사흘 만에 이번엔 교통에까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에어의 탑승 수속 시스템 이상으로 전국 12개 공항에서 여객기 100여 편의 운항이 줄줄이 지연된 겁니다. 장시간 발이 묶인 탑승객들로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곳곳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리 문자라도 차라리 줬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나오던지 아니면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릴 일은 없을 텐데 와서 저희는 바로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바로 못 들어갔고 이래서 지금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이 1시간 넘게 신호기 이상으로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대림쯤 가니까 갑자기 타더라고요. 수십 명이. 평소에도 좀 인원이 많은 역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한 1, 2분씩은 더 섰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딴 기반시설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아마도 2차 피해가 훨씬 큰 위험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기반시설 사고거든요. 기능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뭐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기반시설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앞을 내다보고 특히 기반시설 사고는 불편함을 넘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오늘 직영과 알뜰 주유소를 시작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이 저렴해졌는데요. 주유를 미루던 소비자들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 입구에 그야말로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몰려드는 차량에 직원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예, 됐습니다. 너무 비싼 기름값에 주유를 미루던 차들이 유류세 인하에 맞춰 주유소로 몰린 겁니다. 최근에 좀 비쌌어서 기름을 많이 못 넣었었는데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오늘 좀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계속 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간대 평소보다는 20%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20%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싸졌습니다. 차주들은 반색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유 가격이 할인된다 해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가득 채우려고 왔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천장을 모르고 치솟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값도 한풀 꺾였습니다. 근처에 한 100원 이상은 좀 싸진 것 같은데요. 한 10만 원 정도 넣다가 한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실수요자가 인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이른 시일 안에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경기 반등의 효과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오펙에서 이런 증산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가격 인상의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현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배송 시간도 늘렸습니다. 또 정유사의 공급 가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시중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물량도 제한하는 긴급 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요소수 구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요소수를 찾아 나선 운전자는 이번에도 허탕을 쳤습니다. 전날 나온 정부 조치에 따라 요소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천 시내에 몇 군데 군용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일반 차들은 지급이 안 되고요.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일반 차들이 더 시급한데 컨테이너 실은 차만 왜 주는지.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 등은 30리터. 충분하진 않아도 요소수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중에서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받지 못하면서 답답한 건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까지 전달된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뉴스라든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공급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용 요소수라도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차와 달리 일반 화물차 상황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소수가 부족해 결국 일손을로 화물차 기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보는 부족합니다. 어디 주유소에 기름인지 모른다고 요소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차 밀린 데 가면은 화물차들 꽉 밀린 데 가면 요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정들이 나면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끊기겠다고. 요소수를 확보했다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언제쯤 물량이 풀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일선 주유소의 요소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이른바 기사형 광고로 32일 동안 포털 사이트 뉴스 노출이 중단됐던 연합뉴스가 재평가에서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포털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더 늘어서 역대 최다를 이어갔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68명으로 전날보다 15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2,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상회복 단계에서 확진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 역시 475명으로 사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었고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이 시간이 지나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18명이 늘어 누적 3,05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4%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의 기준인 75%를 넘어섰고 인천과 경기도 근접한 상황입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혹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은 76.1%에 이르고 경북과 전남은 입원 가능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4개, 405개 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준중환자 병상도 52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오늘 수도권의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를 준중증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PCR 진단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어린이집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집단 감염도 비상입니다. 특히 전북의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의 한 요양원. 굳게 잠긴 문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입소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검사한 결과 의료진 포함 1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 요양원 입소자는 30명, 종사자는 약 20명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고창군에서는 하루 100에서 200명가량이 이용하는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자와 직원, 그 가족 등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잠시 모두의 방심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의 경우에도 거듭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5곳에서만 종사자와 입소자 등 16명이 감염되는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추가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요양시설 합동 점검을 주 2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맞은 지 6개월이 지나서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목에서 또 다른 대유행의 임계점 앞에 서게 된 건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60살 이상의 고령층과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늘자
정부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81.4%, 완료율은 77.6%에 달합니다. 높은 접종률에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건 돌파 감염과 미접종군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한편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12살에서 17살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30.5%, 완료율은 4%대에 불과합니다. 270만 명이 넘는 해당 연령층 대부분이 아직 접종 미완료자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접종을 받을 때입니다.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소아 청소년의 낮은 접종률은 감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중증 진행률이 낮은 데다 접종 뒤 혹시 모를 이상 반응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데 새롭게 출범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런 역할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생성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성위원회는 국내 의학 분야 최고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이상 반응 사례를 평가해온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달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 뒤 문제 발생률과 사망률을 따져 인과성을 평가할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부작용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외 발표 자료나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과성 여부를 평가할 수밖에 없던 점을 보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앞으로 마련될 추가 기준을 반영한다면 그동안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개별 사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을 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늘고 뭐 3,000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고 여기서 다시 수그러들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확진자 늘 건지 말 건지를 보는 건데 왜 이제 줄어들었냐면 지난주에 2,500명 나왔고 이번 주도 2,500명 나왔잖아요. 당연히 감염 재생산 지수로 보면 1 내외로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 확진자 범위가 너무 커지면 숫자가 정말 조금만 변동하더라도 확 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죠. 2,000명에서 1.1이어도 한두 주 지나면 2,500명, 3,000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떨어진 부분에서는 다행으로 여기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하게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하게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병상 사태는 어떻습니까? 좀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지금 병상 활용률들은 아직 60%가 안 됐지만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미 75% 넘었고요. 그다음에 인천하고 경기도도 70%를 이제 중환자실 사용이 7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75% 정도 넘으면 일단 이제 위험 신호고 중환자실 활용하기 매우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지금 중환자실 상황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 확보에 이제 하고 있는데 병상 확보되는데 보통 짧아도 2, 3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지금 상황을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일단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비상계획을 발동해서 중단시키는 걸로 이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중단의 이제 기준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의 75%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확 다시 죄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의 발생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1, 2주 사이에 병상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중환자가 정체라도 되면 버틸 수는 있는데 1, 2주 사이에 중환자 병상 수가 뭐 5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정경청장도 2단계 완화 어려울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은 2단계는 지금 상황에서 넘어가기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할 상황이고요. 오히려 예. 비상계획이 실현되냐 마느냐가 1, 2주 사이에 결정이 돼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에 중환자 발생 추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도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지금 이제 상황이 어려운 게 백신 접종률은 사실 맞으실 분들은 충분히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중증 환자 중에서 미접종자가 한 70%, 접종자가 3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걱정인 거는 이제 고령층에서 예방접종한 지 기간이 지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던 예.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상보다 빨리 나타난 거거든요. 저희가 한 예. 6개월 이후로 생각했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생겨나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은 부스터샷을 당겨서 맞춰가지고 예. 이제 중증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특히 접종자에서의 중증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더 큰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백신과 치료약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로 접종을 완료했는데 추가 접종을 할 사람들도 이제 당일에 예약해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하나 있고 내년에 그냥 6개월 단위로 계속 백신을 맞아 나가야 된다. 또 먹는 약도 나온다. 근데 먹는 약이 나오면은 백신을 또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건가?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구치료제가 아주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 고위험군인데 아직 경증이어서 이제 초기에 투여를 하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늦게 오시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걸리지 않게 하는 백신을 충분히 맞춰서 일단 최소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제를 통해서 중증 이완을 더 막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잘 활용돼야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고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려할 때는 백신 접종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그 확산세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확진자 규모 중에서 지금 소아청소년에 해당되는 17세 미만이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25%를 넘는 상황인데 지금 접종률이 빨리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아이들 사이의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상 반응 생길까 봐 겁나니까 좀 다른 아이들 맞는 거 보고 맞추려고 좀 되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아이들 중에서도 일부 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 10여 명 정도가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학교 수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은 매우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교수님, 마드님들이 맞았거나 또 맞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쳤거든요. 예. 근데 뭐 2차 접종 맞고도 그냥 하루 정도 열나서 그래요? 해열제 먹고 그다음에 괜찮아서 지금 생활 잘 하고 있고요. 둘째, 셋째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예방접종 1차 접종할 예정인데 어쨌든 다 접종을 하겠다 그러고 접종하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너무 홀가분하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야구장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도 백신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단 아직 꽤나 많고 네. 또 한편에서는 백신 맞고서 아무튼 이상 반응이 있는데 당최 정부가 인정을 안 해주고 하면서 또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또는 국내 사례 조사나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이제 보상이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보류 상태의 분들이 꽤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학적 근거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논문들이 이런 것들 종합하고 또 국내 접종 사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근거들을 마련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활동들을 잘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FN 경기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경기방송들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경기 지역의 교통 상황을 끊임없이 해주기 때문에 소식을 듣는 거고, 아무래도 뉴스 자체도 경기 지역 뉴스가 많다 보니까 지역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경기 방송을 많이 들었던. 설마 폐업하겠어? 정말 할까 했는데 정말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계속적인 수익을 얻었고 적자가 한 번도 없었고. 그 폐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회사가 밝힌 이유는 경기도 의회의 예산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남용, 노조의 경영 간섭. 노동조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4번에 걸친 제어가 기간 동안 늘 같은 문제가 지속돼 왔었어요.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라. 주요 주주가 인사권과 방송 편성권을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소유 경영을 분리하라고 하는 게 계속 그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경영 측에서는 크게 경제적 이익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견해를 마음대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방송도 못 되고 이러니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이 직접 방송을 스스로 접은 첫 번째 경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송의 공공적 성격을 역으로 또 알려주는 그런 한 사건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 작은 방송 내에서 사측의 그런 요구를 국권이 또 버텨냈던 사람들도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의 공공성, 저희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버텨온 시간이 2년이 다 돼갑니다. 되도록 빠른 방송 재개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99.9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야 경기도민들이 하루빨리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대선 후보들이 재난 지원을 얘기하니까 국가 채무 기사가 다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은 국가 채무 중에서 저쪽에 있는 이자 문제, 이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 채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상치는 한 1,100조라고 잡고 GDP의 50%, 이자가 1년에 21조 5천억 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21조, 크죠? 이자율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율. 대충 2018년에 이렇게 됐고 2020년에 1.38까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가 계속 좋게 유지되면서 빚을 낼 때 이자가 다행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채무라도 바로 갚아야 하는 급전, 그러니까 비싼 단기 채무가 많으면 또 불리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시죠. 1년 이내짜리가 20.4에서 21.7로 선진국들은 늘어났는데 다행히도 또 우리는 7.3에서 7로 단기 채무 비중이 줄었습니다. 곳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이 우리 살림살이에 비교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이자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선진국은 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 빚을 지긴 빚을 졌는데 빚을 누구한테 졌느냐에서도 질의 차이가 납니다. 보십시오. 빚을 외국인한테 지고 있는 것이 14%에서 15.9%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선진국은 얼마냐? 선진국은 우리의 한 2배 좀 안 되게 24.6%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국가 채무가 있는데 70% 내지 80%는 나라 안에서 정부와 은행이 서로 빌리고 갚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쫄딱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시면은
정부 부채가 많고 가계 부채가 적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정부 부채가 안정되게 유지되는데 대신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빚을 내서 풀어줄 때 돈을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짐은 각 가정으로 돌아와서 각 가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복잡한 사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적정선과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변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할 곳이 없어 집에서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병상과 치료제 확보 등 대책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일본 전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하루 2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염 상황이 진정돼 코로나 관련 규제도 대부분 풀리면서 거리는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閉店ギリギリまで飲もうかな。10ヶ月ぶりぐらいですかね。もう長かったです。勢い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つけるためにもちょっと頑張りたいですよね。 하지만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쉬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전문가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移動する距離が増えたりとか、普段会わない方と会う機会が増えるような時に波が来ているのはあるので、この年末にかけて波が来るということは、想定せざるを得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지난 8월 하루 최고 2만 6천 명이 감염되는 최악의 확산세로 일본 전국에서는 의료 붕괴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응급차는 병원을 수십 곳 돌아야 했고 집에서 숨지는 사람도 속출했습니다. 당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재확산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병상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最悪の事態を想定し、次の感染拡大への備えを固めていく。この夏と比べて3割増の約3万7,000人の入院を可能といたします。 코로나 대책의 또 한 축인 먹는 치료약도 160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집에서 요양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차 백신 접종은 의료 종사자는 다음 달부터, 일반인 단체 접종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 또는 음성 증명을 전제로 행사장 입장이나 회식 인원 제한도 모두 없앨 방침입니다. 다만 감염 확산 논란을 불렀던 여행 지원 캠페인은 백신과 검사 등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재개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매년 이맘때 중국에서는 쌍10일이라는 할인 행사가 열리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는 어제 하루 100조 원에 가까운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성장세는 꺾였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일자가 4번 겹치는 11월 11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싱글의 날이란 뜻인 광군제라 부르며 시작된 중국 내 최대 할인 행사.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액이 5,403억 위안, 우리 돈 99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첫 할인 행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온 급성장세는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85.6%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8.4%로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싸다고 무조건 사지 않고 합리적 소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我觉得就是根据自己的现在的需求去买点，我觉得没必要去弄很多的东西。平常各种活动也挺多的。 또 공동 부유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거대 IT 기업에 대한 견제도 성장률 감소에 한몫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미디어 행사를 취소하고 실시간 매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올해 행사를 최대한 조용히 치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쌍10일 쇼핑 축제 관련 보도까지 줄어들며 예년과 다른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전반적인 소비는 늘었습니다. 从数据上来看呢，今年的双11的增速呢是相当好的。那这个背后呢，我们认为的原因就是消费者的消费诉求还在。 특히 라이브 방송의 성장이 눈길을 끌었는데
인기 쇼핑 호스트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 어제 하루 시청자가 1억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동정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종전선언 반대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나왔었죠. 6365님, 남북이 분단된 지도 70여 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상세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종전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장발장님, 기름값 내린 데서 갔는데 아직 동네 주유소는 가격이 그대로였어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